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면서요, 대표님. 네.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북한 국경과 바로 붙어있는 러시아의 핫산역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 환영식도 열렸네요. 그리고 지난 10일 오후에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러시아에 도착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한 대가 12일 오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려항공 JS621편인데요. 오전 6시 57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오전 9시쯤 조금 넘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원 인력, 물자 수송 이런 걸 위해서 편성된 비행기 같고요. 재밌는 것은 아마 여기에 김 총비서의 전용 차도 수송됐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2019년 4월에 그때도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행기로 김 총비서의 전용 차인 방탄 벤츠를 실어 날랐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블라디보스톡 내에서는 아마 전용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일본 언론이 좀 발빠르게 보도했어요.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3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미 뭐 방송 그러게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바로 직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녹음 끝나고 나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는 원래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한 1000km 정도 북쪽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현재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그거 끝나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하바롭스크 산업도시가 있는데요. 콤소몰스크나 아무레라고 하는 그곳에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양에서 회담 장소까지 사실 비행기 타면 별로 안 먼 것 같은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차로 갔죠. 3박 4일 이동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핫산,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거기가 이제 아무르주에 있다고 하는데 열차로 한 2,300km를 지금 달리는 셈입니다. 근데 사실 2,300km면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하루도 안 걸리고 슉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2박 3일, 3박 4일이나 걸리나 봤더니 북한의 이제 열악한 선로 사정 때문에 북한에서는 철도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못 달리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 자체가 방탄 장비가 지금 돼 있어서 대단히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럼 달리느냐? 시속 50에서 60km로 지금 달려서 북한을 벗어나서 러시아에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동차도 이 정도면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동차보다 느린 기차네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거 열차 타고 갔어요. 그때 60시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이동하고 있는 이 열차가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계속 많이 집중 조명이 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방탄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이는 호화 요새다 이런 별명까지 있어요. 이름은 태양호입니다. 태양하면 아마 이건 김일성 주석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걸 상징하는 이름 같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부터 아버지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리고 이제 김정은 총비서까지 3대가 지금 이어서 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일성 전 주석 같은 경우는 이 열차 타고 베트남하고 동유럽 방문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는 걸 약간 무서워해서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차로 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 열차 많이 탔다고 합니다. 느린 속도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그때도 이제 푸틴 대통령 회담을 위해서 러시아
있는 그때는 모스크바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걸렸느냐?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걸려서 모스크바까지 네. 천천히 이동해서 회담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열차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국제사회 여러 외교관들이 증언을 하는데 나도 그 열차 타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식의 증언. 궁금하네요. 러시아의 이 러시아군 사령관 중에 한 사람 2001년 전이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요리, 중국, 한국 요리, 일본 요리, 프랑스 요리 다 주문을 열차 안에서 다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신선했다. 그때 랍스터가 나왔는데 정말 신선했었다는 거고요. 보르도 그다음에 부르고뉴산 레드와인 이거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다가 저희들한테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차가 편안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전용 열차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편안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열차 안에서 가수들 그다음에 악단들 공연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열차는 대략 한 90량 가량의 객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길다고 봐야 되겠죠. 노란색 가로줄 무늬의 녹색 열차 회의실 있고 접견실 있고 당연히 뭐 침실 있고요. 회의를 위한 위성 전화 이런 것도 있고 평면 TV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호화 열차가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뭐 약간 기차 여행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걸 즐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북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호화 열차 아닌가. 3박 4일 오래 천천히 가면서 그러니까요. 바깥 경치도 보면서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시 정상회담 의제로 돌아와서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난번에도 뭐 여러 언론들의 분석 결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행단이 공개가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 이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회담 의제를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 열차에 탑승하는 그 사람들이 방송에 비춰졌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바로 그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청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강순남 국방상 군부 인사 3명이 줄줄이 다 탔고요. 그 밑에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조춘용 군수공업부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등 군수뇌부는 다 탔어요. 그러네요. 이거 사실상 군사회담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출용 군수 관련 공업부 부장이 탔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재래식 포탄 생산 담당 이런 거 많이 아마 주로 하게 되는 사람인데 아마 주요 의제가 러시아에 탄약이나 포탄 공급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탄 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러시아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북한에게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 설치한 국가 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태성이 탔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수장인 김명식이 탔습니다. 특히 이 뭐 위성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 이거 이번에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 관계자들이 이번에 다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명식 해군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을 이제 공개를 했으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이걸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불확실한데 이번에 좀 달라고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경제 협력과 북한 노동자 파견 이것도 회담에 아마 의제로 오를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수행단의 오수용 경제부장,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기타 식량 지원 문제도 의제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짚어주신 이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뭐 일단 군사 쪽이 좀 치중되어 있고 경제 관련 인사들도 조금 포함이 됐는데요. 자,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이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먼저 좀 포착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국제사회의 반응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미국이 약간 다급하게 자신들이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은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것을 미국이 덜컥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미국에서 이거 한다 하고 조용히 비공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급한가 봅니다. 참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논의가 네.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공개적인 약속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촉구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다시 한번 원칙 또는 주의 또는 어떻게 네.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박지원 외교부 장관도 유엔 회원국의 의무, 이게 네.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건데 지금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국의 박지원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유연하게 점잖게 지금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무기 거래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미국 뭐 한국 포함해서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이 두 나라에 대한 특히 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안보리에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간부라고 할까요? 그런 국가인데도 지금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이제 회담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거 조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북한에서 이제 총탄, 포탄 주고 밀가루라든가 뭐 원유 또는 뭐 연유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한다는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북한으로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분명히 클 겁니다. 사실 이번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이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유엔 경제 제재에 관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핵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북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경제 제재는 안보리의 의결 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이 제재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은 슬그머니 러시아가 이 제재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제재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거든요.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전략이나 정책을 상급 또는 중급, 하급 이렇게 등급을 굳이 나눈다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와 얘기해서 무기를 주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식량이든 연유든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책으로 보입니다. 중국하고 비교가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러시아의 전쟁은 불법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은 무기 거래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벌릴 수도 있는데 요즘 중국이 좀 조용한 것 같긴 하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중국이 그런 모습을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거 지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무기를 주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위로는 하고 지지도 뭐 적당히 하지만 그러나 무기 거래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초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1, 2년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국방비를 많이 쓰고 여력은 충분할 텐데 무기도요. 사실은 그렇죠? 북한도 같은 입장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당장 급하다 하더라도 워낙 다급하니까 지금 손을 벌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하책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막 얼굴에 지금 희색이 만연하던데 막 웃고 그러던데 그런 하책을 쓰면서 막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유연하고 신중한 정책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해관계를 위주로 돌아가죠. 지금이야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인다 하더라도 러시아조차도 언제든 북한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될 겁니다. 급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부디 북한이 자포자기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